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북한이 최근에 열린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를 천명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을 보면 현재 정세가 극단하게라는 거는 뭔가요? 한쪽 끝으로, 아주 끝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거죠. 정세가 끝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있다. 자위권, 스스로를 지키는 권리는 국권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강대강으로 정면 승부를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강대강으로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맞부딪혀 보자는 거죠. 그러면 현재 한반도 정세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미사일을 꾸준히 발사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 한국과 미국도 강경 대응하고 있죠. 한국과 미국의 대응이 어떤지 좀 보자면 북한이 6월 5일에 미사일을 8발 발사했는데 그 다음 날인 6일 새벽 4시경에 한국이 7발, 미국이 1발 해서 총 8발로 북한과 동수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에는 한국과 미국이 전투기를 띄워서 서해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전투기는 한국이 16대, 미국이 4대를 띄웠는데요. 보면 윤석열 정권은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은데 미국은 소극적입니다. 미사일도 조금 쏘고 비행기도 몇 대 안 띄우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확장 억제가 뭐 이러냐, 미국이 왕창 쏴줘야 되는데 미사일도 1발밖에 안 쏘고 이런 게 확장 억제의 실체인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미국이 소극적이기는 해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행동했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저번에는 한국만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은 미사일 발사를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미국의 태도가 더 강경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전에는 띄우지도 못하고 활주로에 늘어놓는 것만 했습니다. 그걸 코끼리 걸음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코끼리 걸음 훈련은 누가 봐도 답답하고 조심스러운 행보였죠. 그리고 전에는 전략폭격기를 띄웠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본 동쪽에다 띄웠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너무 멀고 일본이랑 너무 가까워서 마치 일본 위협 비행 같아 보였죠. 한미 해군이 합동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 서해나 남해, 동해가 아니라 대만 옆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 대만 방어 훈련 아니냐 싶더라고요. 과거에 이랬다는 거를 생각했을 때 현재 한국과 미국이 보이는 행보는 상당히 적극적인 강경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미의 대응을 잘 보면 분명히 한국과 미국이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데도 별로 강해 보이거나 되게 시원시원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불길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북한이 미사일 8발을 쏘니까 한국과 미국도 똑같이 8발을 쐈죠. 이거부터가 한국과 미국이 주동적으로 자기 작전을 펴는 게 아니라 북한을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봐봐라, 우리도 너랑 똑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거 자체가 수세적이고 소극적이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북한이랑 똑같이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이 졌네, 똑같이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10발 쐈는데 한국과 미국이 5발만 대응을 한다. 이러면은 왜 이번에는 10발 똑같이 안 쏘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항상 북한이랑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건데 이거부터가 뭔가 낚시에 걸려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왜 드냐면은 북한이 지금 군사 행동을 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2020년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 일이에요. 그때 북한에서 대남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앞으로 대남 사업은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앞으로 남과 북이 마주 앉을 일이 없다 이러면서 연락사무소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나면 그 다음 대적 행동권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 넘기겠다, 총참모부가 인민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남행동 계획을 작성해서 조선노동당에 제출합니다. 그 행동계획은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류시켜 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북한의 대남 정책은 사실상 군사 정책이다 라는 거예요. 북한이 한국을 대하면서 외교로 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 교류를 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보자 해서 경제부서에 대해 맡길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대남 정책은 대화도 있을 수 있고 경제도 있을 수 있었지만
하지만 이제 군대가 맡아서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점에서 북한 내에서 남쪽을 상대로 대화나 경제 교류보다도 군사 행동을 하길 더 바라는 게 아니냐. 그런 욕구가 강한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군사 행동에 대한 욕구, 군사 행동을 하자는 주장이 팽배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고, 그걸 북한은 참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했는데, 보류라는 거는 하지 말자, 아니면 그만두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미뤄둔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참고 미뤄둔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는 참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북한 내에서 군사 행동을 하려는 욕구가 팽배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면은 무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와 의지는 아무나 아무 때나 생기지 않습니다. 박지선 숙명여대 교수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막 욕을 하면서 갔는데 상대방 차에서 마동석이 내린다. 이러면 분노가 쏙 들어간다는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무력을 행사할 욕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욕구와 의지가 강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압도한다고 여길 때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게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미국을 두려워했으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우크라이나를 건드렸다가 미국이 참전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미국을 두려워하면 미국이 참전할까봐 걱정돼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참전해도 상관없다. 만약에 미군이 참전한다면 이 기회에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하냐? 미국이랑 나토가 참전하면 러시아가 다 맞서 싸우겠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 핵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미국이 진짜 그렇게 될까봐 겁나서 참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를 압도하고 러시아가 약하면서도 허세 부린다라고 생각했으면은 당장 군대를 투입해서 쳐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우폴을 점령하고 아조우스탈 제철소만 남았을 때 당장 공격하지 않고 봉쇄하고 그냥 냅두라고 했어요.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도간에 든 쥐처럼 여기고 때리고 싶을 때 때리고 여기 때렸다가 저기 때렸다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만약 야, 시간 질질 끌다가 우크라이나한테 한 대 맞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죠. 어떻게든 빨리 제압하려고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가 압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북한이 군사 행동을 할 욕구가 강하다. 그 말은 자기가 한국과 미국을 압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는 우리는 당사자니까 잘 납득이 안 가고 객관적으로 정말 그런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이긴다라는 평가가 실제로 나옵니다. 미 국무부 동북아 실장을 맡았던 사람은 바이든 정부한테 북한이 핵보유국이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더라도 북한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한국, 일본, 미국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케이토 연구소의 한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약속을 하면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참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참전을 했다가는 본토에 사는 미국인 수백만 명이 죽는다. 미국인들은 국가적 자살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실제 현실이라면 북한이 자기가 한국과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는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군사행동의 욕구를 가지려면 정치적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치적 동기에는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는 침략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약탈하려고 공격 욕구를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떨어지죠. 실제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약탈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닐 거고, 다른 정치적 동기로는 뭐가 있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괴롭힘을 끊어내고 자기를 지키고자 할 때 군사행동 욕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가진 정치적 동기는 이거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왜 핵보유를 했냐?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도 핵무기를 먼저 반입한 것도 미국이고 위협한 것도 미국이다. 그러면은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 핵무기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윤영관 교수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미국이랑 관계를 개선해서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무시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살펴봐도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죠.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북한 정권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도 하고 불량 정권이라고도 하고 인권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정치 공세를 펴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미국이 인권을 내정 간섭, 제도 전복을 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악용한다. 이렇게 반발합니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죠. 한미연합훈련을 보면은 미국이 많을 때는 병력만 20만 명 넘게 동원을 했습니다. 거기다 항공모함에 전략폭격기, 잠수함, 전투기만 해도 100여 대를 동원을 해서 훈련을 했어요. 미국이 훈련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많은 전력을 끌어모았다가 여차하면 북한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벌이면은 북한에서도 당장 전쟁 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게 됩니다. 그만큼 큰 위협이 되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거죠. 지금도 규모랑 형식은 좀 달라졌지만 한미연합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실제로 공격하려고도 했습니다. 1994년에는 전쟁 위기가 있었는데 한 이야기에 따르면은 미리 설정한 전쟁 개시 시간 딱 1시간 전에 공격 계획을 중단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부시 정권 때는 북한, 중국 등 7개 나라에 대해서는 핵으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것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작전계획 5015에 보면은 북한이 도발 징후만 보여도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그것도 도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북한이 설령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먼저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호전적인 계획이죠.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더 이야기할 것도 없죠.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한테 더 제재를 하려고 해도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북한이 미국한테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위협과 제재를 계속 당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 전에 열병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원래 핵무기의 첫 번째 사명은 전쟁을 막는 거다. 그런데 전쟁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면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핵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설에 따르면은 북한이 우리는 지금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으로부터 근본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을 향해 군사행동을 하려고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니다. 전쟁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합니다. 근데 마냥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전쟁이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막상 벌어졌더니 야, 21세기에도 이런 전쟁이 벌어질 수 있구나.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날 수 있다. 이러다가 전쟁 난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수년 전부터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실제 전쟁 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힘이 있고 군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으면 실제로 군사 행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북중러가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하면서 1년에도 몇 번씩 수십만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핵시험하고 항공모함 불러오고 하면서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한다고 해봐요. 그리고 한국을 향해서 유엔 제재를 하는 바람에 석유도 수입할 수도 없고 해외로 상품을 수출할 수도 없어요. 게다가 북중러가 매일같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해야 된다. 이런 위협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만약에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절대 무기가 있어요. 아무리 미사일 공격을 받아도 다 막을 수 있는 무적의 방공망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UFO 군단, 야 이게 대체 어떻게 날아가고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전투 비행단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면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국이 이 힘을 쓰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괴롭힘 당하고 맨날 전쟁 위협 당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정말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발발하는데 필요한 거는 명분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강대강 대결 국면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명분을 점점 쌓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대북 강경 대응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강경 대응이 야, 이거 북한의 유인 전술에 말려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살펴보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8발 쏘니까 한국과 미국도 8발 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같은 수위에서 맞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군사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핵시험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똑같이 핵시험을 할 수는 없고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을 인근에 띄우거나 북한을 위협해야 되는데, 한국과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하면은 북한은 그 다음 단계로 더 강한 행동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2017년에 이야기했던 걸 보면은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벌써 5년 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더 수위 높은 행동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핵 잠수함 진수식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ICBM을 점점 미 본토에 가까워지게 쓸 수도 있고, 북한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궁무진하죠. 문제는 이렇게 강도를 높여가면 한국과 미국도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대결 강도가 계속 강해지고 결국 한쪽이 굴복하거나 둘 다 굴복하지 않으면 전쟁이 나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차마 전쟁을 선택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이 행동을 해도 대응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위상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권이 흔들리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강대강으로 가다가 대응을 포기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미국이 꼬리를 내렸구나, 북한은 자기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이 정도면은 수그리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너네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핵시험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북한이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들이밀 수가 있겠죠. 경제 제재 때문에 근본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 제재 해제하지 않으면은 또 군사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끝없이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더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겠다 해가지고 반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강대강 국면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가겠죠. 현재 한반도 정세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반도 정세는 강대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선대선으로 갈 거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대강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선대선이라는 선택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정세는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한국과 미국이 끝없이 굴복하거나 둘 중 하나로 귀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표현한 게 북한이 말한 강대강 정면 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정면으로 맞부딪혀 보자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핵보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벼랑간의 한국이 핵보유국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해야 되게 생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아침 햇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을 지필하는 이형구 연구원의 신작 신제국주의의 몰락. 블라디미르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출간된 지 105년.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매일같이 미국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신제국주의 체제가 왜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책 신제국주의의 몰락.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